네 번째 상담 말씀드릴게요. 고민 상담 이렇게 하셨어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수동적인 아이인데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전 이걸 보면서 좀 그냥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이 고민 적어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사례를 쭉 적어주신 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게 있거든요. 되게 수동적인 아이는 이 경우가 아니라도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통제 성향이 되게 강한 분들이세요. 통제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뭘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통제한다기보다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규칙을 정해놓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엄격하게 하지 못하게 어려져서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보통 수동적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모든 건 다 아이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뭘 결정해도 되는 게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는 뇌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통제 성향이 있는 부모들은 실수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이가 좀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아이가 남에게 지적받으면 안 되고 우리 애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좀 예의가 바른 아이였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고정관념 또는 내가 교육받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았던 내용들, 그런 어떤 교육 철학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실 확률이 높죠. 그러면 아이는 선택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설사 선택해서 실수하더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해, 그거 하지 마. 그럼 아이는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안 하죠. 기회도 없었고 뭐 자기의 능동성을 이렇게 발휘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지 않죠. 지적받고 야단 맞으니까. 이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런 부모의 통제 하에서 자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일 수 있어요.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학원에서 이런 아이를 봤어요. 그럼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아이가 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는 실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성장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사실은 아이들을 통제할 때 왜 이렇게 통제를 하냐 하면 그게 쉽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단축돼요. 너희가 하지 마. 너희가 하면 안 돼. 뜨거운 거 만지지 마. 시간이 단축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왜 뜨거운 걸 만지면 안 되는지 설명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만져볼까? 얼마나 뜨거운지 아이가 만져보고 뜨거워. 엄마 뜨거워. 그러니 그럼 다음엔 이건 안 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인 거예요.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뜨거운 건 만지면 안 돼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부모는 빠른 답을 원하니까 이거 해. 하지 마. 학원 갔다 왔니? 숙제는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숙제 안 했다 그러면 숙제할 거 갖고 와봐. 이제 아주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인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은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은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효능성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이 나라 교육이 이렇게 돼버려서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면 얼마를 뽑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를 시켜서 애가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점점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들죠. 그리고 저희 이 마음숲 심리 코칭에서 항상 그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무기력한 아이가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기력은 또 우울로 연결이 되죠. 부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래서 아이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아이가 좀 부족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 학습능력 또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도 없다. 근데 이 두 부모님의 불화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부모님의 불화가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이 두 사람,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이 관계, 엄마 아빠의 이 안 좋은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회피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이걸 내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싸우나? 엄마 아빠가 자기 존재에 대한 굉장히 자기 비하, 자기 비난을 하게 돼요. 나이가 어릴수록 보이지 않는 무의식 깊은 곳에 나 때문이야. 내가 공부를 못해서인가 봐. 그리고 오늘 낮에 자기 엄마에게 지적받았었던 것을 계속 이 문제와 연결을 해 가죠. 그리고 꼭 부부는 싸울 때 아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경우도 또 드물어요. 교육의 문제도 또 거론되기도 하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반항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요. 뭔가 싸울 때 행동형인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고 일탈하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 이 수동적이거나 내성적이고 사고형적인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합니다. 나중에 자기 존재가 이 싸우는 엄마 아빠에게 자기의 존재가 숨겨지길 원하죠. 그러면 학습이 가능할까요? 자기 비난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아이가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 효능감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존감 영역의 효능감과 자기 조절감과 안정감이 필요한데 부모의 환경이 이럴 때 안정되지 못한 아이가 높은 자존감을 갖기가 어렵죠. 평균의 자존감을 갖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어머님이랑 막연하게 그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으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럼 이 부부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이 아이가 귀찮은가? 이 아이만 없었다면 나는 이 이혼이 가능한 건데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내면의 깊은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 내면의 깊은 목소리 안에 이 아이만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만약에 원망이 있다면 사실은 남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상대를 바꿔서 해결되는데 내면의 문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어머님의 내면이 강해지시고 그런데도 나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이 아이 존재 자체가 나한테 주는 그 어떤 만족감이 있고 이 아이 존재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어머님이 아빠를 배제시켜 놓고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아이가 끊임없이 엄마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난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당신 탓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이게 또 내 탓이야라고만 받아들이도록 말 의사전달 워딩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되고 해결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님이 바라시는 게 학습 능력의 향상이냐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냐 이 어머님이 바라시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 이런 것들을 하나씩 스캔해 가셔야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아니라 내 아이가 대인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끊임없는 어머님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되셔야죠. 그래서 저는 학원 선생님들이 사실은 학원 원장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제가 언젠가 유튜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전문가들이 사실 이 사교육 현장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가의 상담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리고 사교육을 보내면서 상담까지도 할 수 있고 정신과 진료까지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선 더더욱 그러하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돈 있는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법 없다고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 경제력이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 코칭 학교를 열려고 하는 이유도 이 고가의 상담비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고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그럼 사교육 현장으로 가져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정말 원장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은 부모들이 좋은 부모 또는 코치형 부모, 교사형 부모가 아니라 코치형 부모를 만드는 그런 마케팅 차원 아니면 그럴까요? 뭐 사회적 기업, 사교육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돈을 받긴 하지만 그래서 돈을 벌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의미 차원에서 저는 이 부모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학원 선생님이 공부 많이 하시고 사실은 이 케이스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머님이랑 막연한 사이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들어주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어머님이 좀 심리적으로 이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아이에게 바라는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왠지 저는 이 아이가 아스퍼거 경계일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물론 WHO에서 더 이상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명칭을 우리는 쓰지 말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이제 아스퍼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아스퍼거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디에다 놓고다가 자폐 스펙트럼 안에다가 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이제 선생님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고 여기 지금 접속해 계신 어머님들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게 ADHD 아동들도 자폐 스펙트럼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검사를 하면 아마 자폐 스펙트럼 안에 척도를 놓고 봤을 때 1부터 100까지 저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아닐 거라. 그리고 지금 접속해 계신 많은 분들도 검사하면 자폐 스펙트럼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퍼거를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아스퍼거를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 어디쯤에 있는 아이를 보자는 거죠. 특히 사회성 발달이 어려운 아이로 분류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퍼거 아이들도 이 아스퍼거의 어떤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도 약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집중력을 높여주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마 우울할 확률이 높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울 척도 또는 감정의 척도 뭐 이런 거를 통해 검사하고 약물로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돕자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정신건강의학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지금 이 아이 케이스는 아스퍼거 경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검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어떤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순전히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엑셀러 지능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어떤 지능적인 면에 있어서 추억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연산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도 면밀한 관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